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두더지입니다. 오늘은 경기 회복 수혜주 시리즈로 준비한 투자은행 추천 종목 세 번째 분석 영상입니다. 분석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요. 2월 중순부터 가파른 미국 국채금리 상승으로 그동안 고평가되었던 성장주는 하락하고 경기 민감주인 여행, 에너지, 금융주가 상승하는 장이 최근까지 이어졌습니다. 여기 보시는 성장주 카테고리인 전기차 등은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 실제로는 훨씬 다양한 분야의 성장주가 심한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급작스러운 주가 변동으로 인해 성장주 투자 비중이 높았던 투자자분들은 큰 손실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만회하기 위해 찾아본 여행, 에너지, 금융주는 이미 10% 이상씩 올랐기에 매수가 고민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딜레마에 빠지신 구독자분들을 위해 투자은행들의 추천 종목 중에서 제가 눈여겨봐온 기업들을 위주로 아직 저평가되었다고 생각하는 주식들을 소개해드리고자 이번 시리즈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주식에 대한 매수, 매도 추천 영상이 아닌 공시 내용을 중심으로 한 주식 분석 영상임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식은 페이팔이라는 주식으로 티커는 PYPL이며 이용하시는 주식 어플에 이를 검색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1998년에 설립되어 2002년 이베이에 매각되었고 2015년 이베이에서 분사 및 나스닥에 상장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창립 멤버였던 것으로 유명하죠. 페이팔 계정을 통한 온라인 결제, 페이팔 및 벤모 어플을 통한 오프라인 결제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이를 통해 미국 지급결제 플랫폼의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페이팔은 모든 결제 단계를 자체 수행할 수 있는 결제 서비스 기업입니다. 이 채널명은 미국 주식 두더지이고요. 저는 미국 회계사입니다. 미국 주식에 대한 분석 영상을 업로드 중이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 영역을 보겠습니다. 페이팔의 지급결제 사업 영역은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하는데요. 결제와 송금은 핸드폰 어플인 벤모, 그리고 페이팔 브랜드를 통해서 제공 중이고 송금 분야에서는 해외 송금에 특화된 줌이라는 브랜드를 보유 중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사용하는 오프라인 결제기기인 포스는 아이제틀 브랜드, 디지털 결제 대행 서비스인 피지는 브레인트리라는 브랜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페이팔을 통한 결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국 소비자분들은 국내 결제에서 페이팔을 활용하신 경험이 거의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페이팔의 브랜드나 사업 모델은 많이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투자하시려면 페이팔의 사업 모델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미국의 결제 시스템 그리고 페이팔의 사업 모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제 시스템은 크게 3당사자 모델과 4당사자 모델로 구분하는데 좀 더 보편적인 4당사자 모델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카드를 통해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먼저 소비자는 발급사에 가서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받은 카드로 가게에서 물건을 구매 시 판매자는 매입사, 네트워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발급사에 결제 승인 요청을 보내고 발급사에서는 역으로 네트워크사와 매입사를 통해 결제 승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보해줍니다. 여기서 발급사와 매입사는 은행, 네트워크사는 그 유명한 비자, 마스터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카드를 인식하기 위해 판매자는 포스라는 결제기계를 별도로 매장에 비치해놔야 합니다. 이 구조가 기존의 결제 시스템이라면 페이팔을 통한 온라인 결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소비자가 발급사에서 카드를 발급받아 판매자에게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까지는 동일합니다. 차이는 여기서부터인데요. 온라인 결제가 이루어질 때에는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결제 대행 서비스인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줄여서 PG가 개입하게 되고 이를 포함한 매입사 역할을 페이팔의 브레인트리와 페이팔이 담당하게 됩니다. 발급사와 네트워크사는 기존과 동일한 기업들이 담당하게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페이팔에 충전해둔 잔액을 통한 결제를 하게 되면 발급사와 네트워크사의 역할까지 페이팔이 담당하게 됩니다. 오프라인 결제에서는 아이제틀이라는 소형 포스 기계를 판매자에게 공급하면서 오프라인에서 또한 판매자에게 거래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비접촉 결제를 원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최근 페이팔과 벤모를 통한 QR코드 결제도 도입하면서 구매 편의성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결제 수단의 디지털화에 따른 변화 방향을 살펴보면 기존 아날로그식 결제 방식에서는 위조가 어려운 실물 카드를 소비자가 직접 제시하고 서명까지 직접 하면서 보안을 강화한 대신 편의성을 포기했다면 디지털 방식에서는 판매자에게는 다양한 결제 기능을 한 번에 제공하고 소비자를 위해서 결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보안은 더 강화해야 하는 다양한 필요가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결제 주체들의 다양한 욕구를 채워주고 있는 것이 페이팔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페이팔의 사업 모델은 크게 2가지 수익원으로 구분되는데요. 온 오프라인 결제 수수료와 기타 서비스 수입이 그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페이팔 계정을 통한 온 오프라인 구매 시 소비자는 사실상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반면 판매자는 두 번째 화면처럼 결제 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판매자가 부담하는 결제 수수료가 사실상 페이팔의 주 수입원이 됩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잠시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결제 수수료를 제외한 기타 서비스 수입으로 페이팔을 이용하는 소비자나 판매자들에 대한 대출에서 나오는 이자와 수수료, 피지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가 대표적입니다. 그럼 이제 전체적인 수치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2020년 페이팔의 전체 매출은 214억 5,400만 달러로 최근 3개년간 연평균 매출 증가율 17.8%라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소상공인 가맹점 및 모바일 지갑 사업 모델의 강력한 경쟁자인 스퀘어는 2020년 매출이 94억 5,400만 달러로 페이팔의 44% 수준이었습니다. 매출액의 크기는 작아도 성장세는 스퀘어가 더 가파른데요. 다만 스퀘어의 퍼는 3월 16일 기준 약 570배로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페이팔이므로 페이팔에 대한 분석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페이팔의 매출액을 구성 요소별로 간단히 살펴보면 2020년의 전체 매출액 중 결제 수수료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92.8%로 이 비율은 최근 3개년간 매년 증가해 왔습니다. 잠시 뒤에는 결제 수수료 매출을 바탕으로 한 페이팔의 미래 주가 계산을 해볼 예정이고요. 수수료 매출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는 상황은 특별히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으로 같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다음으로는 배당률인데요. 올해 공시자료를 참고해보면 페이팔은 단 한 번도 배당을 지급한 적이 없으며 향후 몇 년간 배당 지급 계획이 없는 말 그대로 성장에 올인하는 회사입니다. 페이팔의 구체적인 기업 분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페이팔의 분석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결제 수수료 수익 분석이고 둘째는 기타 수익 분석입니다. 결제 수수료는 페이팔 전체 수익의 92.8%를 차지하는 주요 수익원이라는 데 분석 의의가 있고 기타 수익은 페이팔의 결제 정보를 활용한 소상공인 대출과 같은 사업으로 결제 정보를 활용한 사업 확장이라는 데에 분석 의의가 있습니다. 먼저 결제 수수료 수익 분석입니다. 결제 수수료 수익은 페이팔의 주력 수익 사업으로 오늘은 수익 금액과 증가율을 바탕으로 미래 주가를 구하는 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보고 지나갔던 표를 다시 보시면 하위 구성 요소로는 페이팔 계정을 활용한 온라인 결제, QR코드를 활용한 오프라인 결제, 그리고 포스 단말기인 IZ를 사용 시 납부하는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제 수수료는 페이팔을 통한 결제 시 판매자가 납부하는 수수료로 분석의 핵심이 되는 개념은 Total Payment Volume, 우리말로는 총 결제 금액으로 번역되는 용어입니다. 이는 페이팔 브랜드들을 통해 결제된 금액에서 결제 취소된 금액을 차감한 순결제액으로 여기 보시는 표와 같이 페이팔은 거래 금액당 변동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총 결제 금액은 페이팔의 결제 수수료를 상승시키는 1차적이고도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참고로 여기 보시는 변동 수수료와 고정 수수료는 둘 중 하나만 부과되는 것이 아닌 동시에 부과되는 수수료입니다. 최근 4개년간 총 결제 금액 추이를 보시면 2020년 총 결제 금액이 9,360억 달러로 3년 전인 2017년에 비해 2배 이상 성장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이를 연평균으로 환산해보면 27.08%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2020년 기준 수수료 매출은 전체 매출의 92.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큰 변동성 없이 성장하고 있기에 이를 활용해 2021년 말과 2022년 말 각각의 페이팔 적정 주가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적정 주가를 제대로 계산해보려면 훨씬 더 많은 변수를 계산에 포함해야 하는 만큼 이 밸류에이션은 약식이며 이에 근거한 투자는 위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가 수익 비율을 통해 적정 주가를 구할 때 중요한 것은 단기 순이익이므로 향후 단기 순이익을 예측하기 위해 최근 2개년간의 결합 레버리지 비율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이 네 가지 수치를 이용해서 구한 결합 레버리지는 2.98로 계산되고 이를 활용해 향후 2년간의 수수료 매출액과 단기 순이익을 각각 다음과 같이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유통 보통 주식수에는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면 2021년과 2022년의 주당 순이익은 각각 6.12달러, 10.46달러가 되고 최근 2개년간 평균 주가 수익 비율을 적용 시 2021년 말의 주가는 340.33달러, 2022년 말의 주가는 586.8달러가 됩니다. 페이팔의 결제 수수료 매출 금액을 활용한 주가 계산은 이렇게 마치고 두 번째 수익이자 나머지 수익의 원천인 기타 수익을 보겠습니다. 기타 수익 금액을 파악하기 위해선 페이팔의 2020년 말 유동자산 금액을 봐야 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기타 수익 금액 분석의 핵심은 여기 보시는 대출 채권입니다. 대손 충당금을 차감하기 전 2019년 대여금 채권 잔액은 42억 3천만 달러, 2020년 36억 700만 달러로 양년도 모두 금액 크기로는 전체 유동자산에서 세 번째를 차지했는데요. 나머지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들은 페이팔 이용자가 계좌에 적립해놓은 액수를 이용해 미국채나 우량 회사채 등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는 금액이므로 분석 대상으로서의 가치는 떨어지는 편이고 결국 분석의 초점은 대여금 채권에 맞춰지게 됩니다. 대여금 채권을 자세히 볼 텐데요. 대여금은 다시 소비자 대출, 판매자 대출의 하위 두 가지 대출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만 해도 판매자 대출이 월등히 높았으나
2020년에는 소비자 대출이 더 높은 상태로 이는 2020년 소비자 대출의 8억 4,700만 달러 증가, 판매자 대출의 14억 7천만 달러 감소에 기인합니다. 그럼 왜 이런 증감이 발생했는지 원인을 알아봐야 할 텐데요. 사측 공시자료를 살펴보면 소비자 대출의 증가 원인은 미국이 아닌 해외 시장에서의 대출액 증가 덕분이고, 판매자 대출의 감소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한 페이팔 측의 리스크 관리 차원과 페이체크 프로텍션 프로그램을 통한 대출로 기존 대출 수요가 많이 이동한 데 있습니다. 각각 대출 프로그램의 한도 책정 메커니즘, 그리고 수익성에 직결되는 대손율은 어떠한지 보겠습니다. 먼저 소비자 대출 프로그램은 고객들이 페이팔을 통해 물건을 구매하는 시점에 제공하는 할부 금융 방식으로 2020년의 일별 채권 평균 잔액은 17억 5천만 불, 총 대손 금액은 5,400만 불로 대손율은 3.08%입니다. 대손율이란 총 채권 중 차입자 재무사정 악화로 못 받게 된 금액의 비율을 말하는데요. 이 금액은 잠시 뒤 일반 시중은행의 대손율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판매자 대출 프로그램은 소비자 대출 프로그램보다 좀 더 체계적인데요. 판매자의 페이팔 이용 실적을 바탕으로 운전자금을 대출해주는 PPWC 프로그램과 페이팔의 자체 개발 기술로 평가한 판매자 등급을 바탕으로 운전자금을 대출해주는 PPBL 서비스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두 프로그램의 한도 책정 방식은 다르지만 페이팔이 자체 수집한 정보를 이용해서 대출 한도를 정한다는 운용의 본질은 동일한데요. 2020년의 일별 채권 평균 잔액은 21억 달러, 순 대손액은 2억 8,100만 달러로 대손율은 13.38%였습니다. 페이팔의 소비자 대출과 판매자 대출 프로그램 대손율이 높은 편인지 낮은 편인지 보기 위해 미국 시중은행 대손율 자료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미국 연준에서 제공하는 일반 시중은행의 대출금 종류별 대손율 자료입니다. 먼저 소비자 대출은 페이팔이 3.08%로 미국 시중은행의 1.48%보다 2.08배 높고, 판매자 대출은 페이팔이 13.38%로 미국 시중은행의 0.47% 대비 28.4배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손율은 수치가 높을수록 대출기관의 손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페이팔의 대출금 미회수로 인한 손해율이 미국 시중은행에 비해 둘 다 높음을 알 수 있는데요. 소비자 대출에 비해 손해율이 훨씬 심각한 판매자 대출에 대해 그 원인을 공시자료에서 찾아보면 페이팔은 이를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 대손 채권 증가와 대출액 감소로 인한 대손율 증가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을 좀 더 풀어 설명해 드리면요. 대손율은 분자의 대손 채권, 분모의 전체 채권을 입력해 이를 나눈 수치인데,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분모에 들어가는 판매자 대출 금액이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하면서 대손율이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회사의 설명이 실제 수치로 확인되는 만큼 대손율은 코로나가 거의 종식된 후의 수치를 놓고 다시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페이팔의 2021년 기회와 위험 요소를 보겠습니다. 먼저 기회 요소부터 보면 작년 말 페이팔이 중국 결제업체 고페이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며 100% 자회사로 편입함에 따라 중국에서 결제 수수료 매출을 확대할 계기를 마련한 점이 첫 번째입니다. 페이팔은 중국인의 국내 결제보다 수수료가 더 높은 해외 결제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고, 마침 2022년에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고페이 홍보의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시장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2020년에 출시한 신개념 할부금융 서비스 Buy Now, Pay Later 서비스의 이익률 향상, 2021년에 출시할 벤모의 가상화폐 결제 서비스는 페이팔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예정입니다. 이에 반해 페이팔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심화되고 있는 결제 시장의 경쟁인데요.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는 간편결제 분야의 스트라이프와 모바일 지갑 캐시앱을 서비스 중인 스퀘어입니다. 이 외에도 애플페이, 구글페이, 아마존페이와 같이 각자 분야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결제 서비스도 페이팔에게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이고요. 두 번째 위험 요인은 자사 어플을 통해 중복되는 서비스가 생기면서 발생하는 자기 잠식 효과입니다. 첫 번째가 외부의 위험 요인이라면 두 번째는 내부의 위험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페이팔의 분석 내용을 요약해보면, 첫 번째, 결제 수수료 수익 분석을 통해 약식 도출해본 올해와 내년 말 주가는 각각 343달러와 586달러이고, 두 번째, 기타 수익 분석을 통해 살펴본 페이팔의 대출 프로그램은 일반 시중은행에 비해 대손율이 높은 편이며, 세 번째, 페이팔의 활발한 M&A와 신규 서비스는 투자의 기회 요소인 반면 심화되는 결제 시장의 경쟁은 투자의 위험 요소인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